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오후 시간이라 좀 힘드시면 일어서셔서 뒤에서 가셔서 이제 들으셔도 되고 창문 열으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목이나 이런 데 뻣뻣하시면 마사지도 하시고요. 자, 그래서 65페이지 합리적 설득 모형인데 이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를 의식하고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태도 변화에 성공할지 여부는 의사 전달자, 메시지 청중 등의 요인에 달려있다. 저 사람의 어떤 그 설득이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 청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태도를 변화시키게 할 수 있을 만큼 설득에 성공을 시키는 요인이 의사 전달자, 메시지, 청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의사 전달자가 전문가일수록 이제 태도 변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런 양육 방법이 맞아 라고 이제 고수를 해도 오은영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꾸게 되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메시지 이제 상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를 보시면 디스크레판시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의사 전달자와 메시지의 청중의 태도 간의 차이를 상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돼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이제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해봐요. 인종차별주의자인데, 이것을 이제 그 설득하는 사람은 또, 이제 완전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태도 변화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중간 수준일 때 메시지가 중간 수준일 때 변화가 가장 크고, 일방적인 어떤 메시지, 서로 태도에 공감할 때는 의견이 유사하고 태도에 공감할 때는 일방적인 메시지가 태도 변화를 증가시키지만, 반대적인 견해일 때는 양방향적인 메시지, 긍정 부정 측면을 모두 제시해야지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광고나 아니면은 권력자가 이제 그 대중을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공익 광고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는 걸로 두려움의 효과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에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태도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지구가 멸망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담배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담배 계속 피우시면은 암에 걸려 죽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청중은 이제 지적 능력이, 이제 지적인 사람일수록 메시지가 잘 이해가 될 때 태도를 쉽게 바꾸지만, 주장의 또 논리적인 단점도 잘 찾아내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존감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 태도 변화를 잘 하게 되며,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청중에게 행동, 문안에 발들여 놓기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태도 변화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얘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 이제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패스팅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나온 거 유명한 거 기본적 귀인 오류 이런 거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우선 보셔야 돼요. 심리학계로는 되게 유명한 것들 위주로 우선은 먼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유명한데 왜 안 나왔지? 이런 것들은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쉬의 동조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조와 그 다음에 67페이지를 가보시면
응종, 응종의 동의어는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도 번역이 돼요. 응종,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복종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위 개념 문제도 나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개념인데 요즘은 자 이런 것도 문제로 나오고 이래 자기 개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개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동조와 응종과 복종이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 공부를 하시려면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집단 압력 하에서 개인이 집단이 기대하는 바대로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집단이 모두 다 A는 A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A는 B다 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A는 A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동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아니라고 말할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 그렇다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애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동조는 강제적이지는 않아요. 집단 압력이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과정이지 강제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뒤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요게 이제 복종을 볼까요? 복종은 뭐냐면 권위 있는 자의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이 강제적인 거죠. 그래서 권위자의 강제적인 명령에 따르도록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행동에 복종하는 것, 그가 요구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강제성이 있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로 가시면 응종, 숭종이라고도 하는 거죠. 요거는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 또는 이제 집단이 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부응해서 하는 행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득을 당하는 것, 그 사람의 요구에 설득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은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종 개념보다는 훨씬 더 권력적으로 강제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나눠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동조를 보시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따라하는 흉내쟁이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카멜레온 효과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자세, 목소리를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내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하품을 해요.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도 하품을 계속 연이어서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안 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하품을 해도 이제 하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감, 동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단 압력과 동조를 같이 보시면 이제 애쉬의 유명한 실험이죠. 그죠? 이거 되게 이제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비교 선분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표준 선분이 이건데 이거랑 똑같은 선분이 이제 2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실험자들을 한 군을 넣어서 딱 한 명만 이제 피실험자고 나머지는 다 사전에 조작된 연구자들이죠. 그래서 다수의 연구자가 이 표준 선분에 비해서 이제 이 길이가 1번이에요 라고 다수가 얘기하면 본인이 아무리 2번이라고 생각해도 결국은 1번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에서 3분의 1 이상이 틀린 답을 하게 되더라. 도대체 왜 그러게 하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불확실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었을 때나 아니면 집단이 최소한 3명 이상이 존재하는데 그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1번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그렇게 1번이야 라고 말하는 집단이 막 연구자고 저명한 어떤 기관의 연구자들이고 이런 어떤 위상이 있거나 그들의 매력이 존중이 될 때라던가 혹은 본인이 어떤 반응을 할지 전혀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이 맞닥뜨리게 됐거나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기준을 존중하도록 요구될 때 우리는 동조를 이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조를 하게 되는 이유로 규범적 사회 역량, 정보적 사회 역량이 제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적 승인과 소속감을 추구하면서 인정을 얻거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서 보편적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보편적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그 규범에 나 혼자만 벗어나는 거를 못 견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적 사회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 불확실할 때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정보가 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들의 정보를 더 믿게 되는 경향성.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번 기출문제 이제 명확하지만 한번 문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읽어보세요. 그래서 너무 정답이 동조죠, 그죠? 근데 당시에도 선생님들 이 문제를 보시면 애쉬가 한 뭐 실험에서 이러면 되게 명확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심리적 현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계로는 뭐 지각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용어, 사회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용어 이런 식으로 문항에서 묻기도 많이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응종에 대한 것은 문안에 발들여놓기 기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안에 발들여놓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은 커요, 작아요? 작은 간판으로 작아요. 그런데 두 번째 요청은 어떤 거예요? 큰 간판으로 좀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케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전의 문 닫기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전박대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전의 문 닫기 기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요청사항이 어때요? 거절될 만큼 이제 그런 거를 하냐 딱 이렇게 닫아버릴 만큼 큰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이제 배우자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나 있잖아 한 500만 원짜리 이제 디올백 하나 사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편이 짜증내겠죠. 제정신이냐 막 이렇게 이제 싫다 하고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줘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사줄게?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호혜성, 뭔가 미안하거나 고맙거나 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케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공 기법이에요. 요 낮은 공 기법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야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투수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낮은 공으로 슉 가다가 나중에 공이 확
튀어오르는 이런 것을 나중공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 것처럼 매력적으로 보여놓고 나중에 기준을 확 올려버리는 이런 거를 나중공 기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자동차를 판매를 할 때 이제 그 자동차가 이거는요 가격도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풀옵션이에요. 무슨 옵션도 있고 무슨 옵션도 있고 무슨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1,000만 원에 되게 싸게 할인 금액으로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매자가 오케이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케이 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그 계약 내용을 들고 잠깐만요 제가 상사에게 결제를 받고 오겠습니다 하고 상사한테 갔다가 나중에 와서 말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 아니라 1,200만 원 정도인 거네요.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오케이 하게 된다는 거죠. 기분 나쁘더라도. 그래서 이 나중공 기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보를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안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제안해서 제공을 해서 설득을 시키는 일종의 비양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소개팅을 할 때 얘가 이제 이러면은 소개팅을 시켜주기에 내 친구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기에 괜찮은데 얘가 인성이 좀 부족해. 근데 인성이 부족한 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딱 만나는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걔가 외모도 괜찮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인데 인성은 좀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하고 소개팅을 성사시키는 이런 게 나중공 기법인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공 기법인데 이거는 문간에 발들여 놓기 기법이란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문간에 발들여 놓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요청에 응하는 이유가 양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요청을 응하는 이유가 그게 할만해서 그 요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게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라는 것은 뭐 덤 끼워주기라고도 해요. 덤을 끼워주기라고도 얘기하는데 홈쇼핑 이런 데서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운동화를 사시면은요 이제 운동화에 뭐 추가가 되는 뭐 양말도 세트로 드리고요, 깔창도 세트로 드리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살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구매자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런 것도 주네? 라는 어떤 고마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들어서 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가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문안에 발들여 놓기 기법이다. 이거는 개론서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종은 이제 요거는 이 실험 자체가 너무 유명하지만 복종이라는 단어 이상으로 문제가 나올 만한 여지가 있진 않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동조처럼 복종을 하게끔 더 만드는 요소들이 있죠. 너무 아시죠? 비극의 이제 사회심리학자이자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었죠. 이제 고통에 평생 이제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이 실험이 굉장히 획기적인 실험이었는데 비윤리적인 10대 실험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비윤리성에 해당하는 유명한 10대 실험이 있어요. 그 중에 밀그램 실험이 들어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대학교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고생 심하게 하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마지막에 죽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피실험자에게 이제 전기 볼트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주고 문제에 이제 여기는 연기자죠.
이미 사전에 약속된 연기자죠. 문제를 이 사람이 틀릴 때마다 전기 볼트를 점점 올려서 전기 자극, 고문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피실험자가 과연 얼마만큼 전기 볼트를 올릴 것인가, 그거에 관해서 실험을 했는데 뭐 거의 한 80%인가요? 되게 많은 70%인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 연기자는 막 고통스러운 듯이 막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피실험자들은 평생 죄책감과 양심에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니.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래서 이 실험이 비윤리적인 실험에 해당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63%. 그래서 63%가 끝까지 명령에 복종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명령에, 특히 권위자가 내리는 명령에 되게 복종하는 존재다.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정말 비극적이고 암울한 사실을 대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합법적인 권위자로 지각될 때, 그리고 저명한 기관이 권위자를 지지할 때, 디건 리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을 겪는 사람이 몰개성화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방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 더 끝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폭력이라는 것이 그렇죠. 폭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항 모델이 없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더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로 나오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개념들이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이론가 중에 자이언스가 있어요. 자이언스는 여기서도 나오고 뒷부분에서도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선은 사회적인 촉진, 사회적인 억제, 사회적 테마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타인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촉진은 이제 노만 트리플릿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이제 관중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경쟁 이제 효과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편 용어로는 사회적 촉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회적 촉진이라는 것은 타인이 존재할 때 성과가 우수해지는 현상을 얘기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가 이제 그 자전거 이제 선수가 있어요. 사이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혼자 달릴 때보다도 옆에 누가 같이 달리는 경쟁자가 있을 때 그 타임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혼자서 집에서 시험 문제 풀 때보다 여기 와가지고 시험 문제 풀 때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존재하면 성과가 우수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각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특히나 무슨 과제에서? 쉬운 과제에서 그렇다. 그래서 쉬운 과제라는 것은 꼭 난이도가 낮은 과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숙달이 잘 된 과제라던가 이런 익숙한 과제 같은 경우를 하게 될 때는 타인이 존재하면 훨씬 더 잘 수행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인 억제라는 것은 자이언스가 제시한 개념인데, 타인이 존재를 하면 성과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과가 떨어지는데 이것도 원인이 뭐예요? 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 뭐지? 라고 보시게 됐었을 때 특히 어떤 과제에서 그렇다는 거죠? 어려운 과제, 낯선 과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수학 선생님, 우리 수학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수학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이제 수학 선생님이 판서해 놓고 이거 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풀 사람 없으면 번호를 부르거나 뭐 오늘의 주번 뭐 이렇게 불러서 앞에 나와서 풀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내가 알던 문제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틀리게 되죠. 잘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각성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가서 내가 어려운 과제일수록 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과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이론을 제시를 해요. 자이언스는 이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억제의 원인으로 어떤 법칙을 적용하냐면 여키스 도슨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키스 도슨 법칙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자면 교재에 있는 것보다 조금 1차적인 간단한 이제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각성 수준에 따라 수행 수준이 향상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증가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수행 수준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면 저하된다. 이게 우선 1차적인 기본 개념의 여키슨 도슨 법칙이에요. 그래서 수행 수준이 이렇게 있고 각성 수준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 수준이 올라가다가 각성이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행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연구는 한 가지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연구가 1차적으로 끝나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다양한 변인을 넣어서 적용을 시키죠. 여기에서 뭐를 적용을 많이 시키냐면 과제 난이도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아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더 들어가면 개인의 최적 각성 수준은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데 우선 과제 난이도를 이제 같이 많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 난이도가 낮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각성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행 수준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제 난이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행 수준이 올라가는 듯 하다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여킨슨 도슨 법칙을 과제 난이도와 함께 적용해서 이제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억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다른 이들의 존재는 각성을 높이고 추동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과제가 단순하면 높은 에너지 수준 때문에 수행이 더 좋아진다. 그런데 복잡한 과제는 수행이 나빠진다. 즉 타인의 존재는 각성 가능성이 높은 반응, 즉 쉬운 과제에서는 정확한 반응을 일어나게 하지만 어려운 과제에서는 틀린 반응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존재가 그 개인의 노력을 감소시킨다라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태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링겔만이 제시한 줄다리기 실험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링겔만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심리학자인 링겔만이 수행하던 줄다리기 실험에서 유래됐는데 여러 명이 이제 줄다리기를 할 때 이제 그 각각에게 장치를 장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줄을 당길 때와 개인 혼자서 줄을 당길 때 힘을 비교했더니 당연히 그 개인이 전체 속에서 이제 힘을 주는 정도와 혼자서 힘을 주는 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속에 있을 때는 힘을 훨씬 덜 주더라.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태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태만, 이제 링겔만 효과를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되는 비브라타네,
이 사람도 중요한 사회심리학자입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비브 라타네를. 비브 라타네가 후속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태만에 대한 용어 명칭을 물을 때 비브 라타네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링겔만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론가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답안을 쓰는 단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브 라타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사회적 태만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가장 큰 원인으로 첫 번째 있는 책임 분산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덜 느껴서 이제 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덜 주더라. 이거는 청소년들에서 진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애들이 집단 폭행을 많이 하죠. 집단 비행을 많이 하고. 여러 명승에서 하는 거는 뭐가 덜 들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 양심의 가책 이런 게 훨씬 덜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책임감이 덜 들어서 집단 비행, 집단 폭행을 그렇게 애들이 청소년들 시기에 특히나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 태만의 원인으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고 책임 분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책임 분산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뭐 자신의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회적 태만이 된다. 그리고 봉 효과는 좀 웃긴데 나만 봉이 될 수 없어. 뭐 이런 개념이죠, 그죠? 나만 노력했다가 봉이 되라고? 뭐 이런 거죠. 선생님들 뭐 대학교 때 조별 과제 할 때 그런 느낌 한 번씩 또 겪으셨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봉이 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 가치가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좋지 않을 거라고 기대될 때, 뭐 이럴 때죠. 그래서 집합적 노력의 모형이라는 것은 고전적 기대가치 이론, 고전적 기대가치 이론은 우리가 뒤에서 성격심리학에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과제 수행이 성공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요거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기대 개념은 요렇게 항상 정의가 돼요. 성공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기대의 개념이에요. 아마 학습심리학이나 성격심리학이나 맨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제 수행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와 과제 자체에 대한 가치의 정도가 사회적 태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죠. 성공적으로 수행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 이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회적 태만의 정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적게 들수록 또 수행의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될수록 사회적 태만이 나타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극화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는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극화입니다. 집단 극화와 집단 사고는 집단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집단 극화는 뜻이 같을 때는 그 집단이 함께 그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면 토론이 끝난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인종차별에 관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종차별에 관해서 편견이 높은 사람들의 집단 속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토론을 했죠. 토론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높아지게 된다. 근데 인종차별의 편견이 낮은 개인이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이 낮은 집단에 포함돼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된다? 더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본인의 뜻과 같은 집단에 속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주도적인 경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가 집단 극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단 극화는 정말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보기 쉬운 현상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었지만 특정 연예인이나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치인이나 어떤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이제 의견을 다는 댓글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견들,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 속에 들어가면 더욱더 그 개인을 비난하고 그 이제 정치인을 비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집단 극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거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특정 이론가가 이 개념을 말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심리학개론서의 이제 기본 베이스는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인데, 이제 심리학개론 이론서 중에서 이제 가장 자료가 많고, 이제 고전이면서 오랫동안 계속 개정이 돼서 나오고 있는 서적이죠. 그 심리학 개론서의 저자인 마이어스가 이제 연구한 도표인 거예요. 요 도표가. 그래서 마이어스와 비숍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단 극화의 원인은 왜 이런 것이 생겨나느냐. 토론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의 효과가 발생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제 인종 차별에 관해서 이제 저런 다른 색깔의 인종들은 뭐 죽여야 돼. 그 사람들은 뭐 XX야.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토론에 들어가면 내가 더 인종차별주의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더 과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편견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더 이제 그 경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 과시에 의해서. 그리고 내 집단 동일시, 다시 말해서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더 정체감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